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볼 때에 이런 겁니다. 역사의 정통성 그리고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Orthodoxy of history, identity of culture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보통 정치에서는 정통성을 legitimacy라고 합니다만 역사에서는 그보다 좀 더 크다고 할까요? 이 문화의 방점을 두는 정통성입니다. 정치에서의 정통성은 합법성과 거의 비슷한 말이지요. 역사에서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체가 되는 대체로 민족이 되겠죠. 그 민족의 삶에서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나날의 삶에서 지침이 되는 여러 요인들이 누적되고 전승되고 새롭게 창발적으로 고쳐지고 그러니까 증가되고 이런 것들을 크게 볼 때 굵은 맥을 찾아갈 때 그걸 정통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체성이란 역사를 지금까지 일구어 온 앞으로 물론 일구어 나갈 그런 주체인 민족이 우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의 그 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또는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명칭을 찾자면 조선민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조선민족이 중국이나 일본, 월남, 유럽 이런 여러 타 지역, 타 국가, 타 민족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동일성, self identity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최근 우리 현실이 어떻게 보면 매우 갑갑하고 달리 말하면 매우 한심하기조차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냐? 가령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요초하다. 저기 있는 누구는 박근혜다. 그 이름 하나로 일단 그 전체를 대표하긴 하죠. 그러나 그 이름만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때로 무슨 어떤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이따 이야기할 텐데 잘못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가 실질 알맹이, 진정한 본질을 만약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아니면 그런 걸 형성해 가야 한다고 치면 바로 그것이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임, 그것이 정체성인데요.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지금 한국인들이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욱더 모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매우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비하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것, 일본 것, 중국 것을 좋아하거나 그 앞에 가면 위축되거나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매우 갑갑한 우리 자신이 사실은 없는 그런 상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은 세상, 더 아름다운 나라, 남들이 오고 싶어하고 남들이 와서 살고 싶어할 만한 그러한 지역,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랑스러울 정도로 뭔가 뿌듯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작해내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은 원래 매우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찾아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보다 떳떳한 오늘의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더욱더 훌륭한 내일의 우리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 그런 취지가 우리 이야기의 기본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만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대충 알만하다라는 감이 잡힐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언제나 오늘 여기 이 시간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보다 더욱 아름다운 내일을 일구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다 밝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내일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서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되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특히 우리의 2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떳떳할 때에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을 사는 역사의 주체들이 자신감에 넘칠 때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깥 사회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 내일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오늘의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가? 거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GNP, GDP가 높다. 산천이 아름답다. 기계, 기술이 빼어나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계 각 나라마다 전자, 자동차, 선박, 어떤 거든지 빼어난 거 한두 가지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과학이나 기술, 상품의 고급화 정도로 그 나라가 훌륭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만큼 떳떳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무엇보다가 오랜 전통,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임을 가꾸어 온 그 내용, 그것을 제대로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정당하고 곱고 아름다운 것일 때 가능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지저분하다, 더럽다, 비굴하다, 치사하다, 사기술수로 충만되어 있다 할 경우에 그 사회는 지금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결코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떳떳한 나라로 자신을 내세우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지금 세대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우리는 가장 적게 아주 좁혀 잡아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년 동안의 명백한 기록과 유물, 유적이 증명해주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의 전통은 각각의 시대에 그 시기에서 지구상의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 비교해서도 결코 손색이 없는 내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우리 현실과 가장 가까운 과거가 언제입니까? 물론 대한민국 직전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해서 국권이 상실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우리 할아버지들은 좁게 잡아도 만 35년, 크게 잡으면은 1890년대 정도부터 바깥 침략 세력,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처절하게 싸워왔습니다. 그 독립투쟁의 정신,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태가 되어 있습니다. 외정시대라고 해서 일본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역사는 우리 주체들이 한반도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까지 다양하게 펼쳐온 자주 독립을 위한 투쟁,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일본 천하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국권 침탈기는 독립운동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일본이 철도를 놨다. 일본이 도로를 포장했다. 일본이 울산 장려를 통해서 어떤 부면에서는 생산력을 높였다. 등등의 실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업적, 그들의 실적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18세기, 19세기 성리학이 타락하고 관리가 부패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 주체성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정치 문화의 현장에서 볼 때 그 타락하고 부패 속에서 권력을 휘어잡았던 세력, 그것이 언제나 승자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눈으로 볼 때 18세기, 19세기는 그 썩고 고여있고 무력해진 성리학이 주체인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애썼던, 민의 삶을 보다 풍족하게 하고 이 땅을 평화, 화평, 화목한 나라로, 평등한 행복이 누구에게나 누려지는 그러한 나라로 새롭게 건설을 하고자 했던 학문운동, 실천운동, 정치문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 그 집단, 그 세력을 우리는 보통 실학 또는 실학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하자면 조선시대 18, 19세기는 성리학의 시대가 아니라 실학의 시대인 것입니다. 민의 삶을 북돋우고 우리의 기강을 바로잡고 자랑스러운 문화의 꽃을 새롭게 피우고자 했던 그 주체들의 역사였던 것이죠. 조선 역사 500년은 14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입니다. 500여 년에 걸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시기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가장 빼어난 나라였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령 중국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만 그 중국은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물질적인 부우, 군사적인 강대함, 정치적인 합리성, 문화적인 우월성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오면 중국도 유럽 열강으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심지어 전쟁에서 패배하고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럽 열강이 중국을 침탈하게 되는 데는 실은 수백 년에 걸친 무역 역조라고 하는 것이 큰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편전쟁으로 대표되는 유럽 세력의 중국 침탈은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중국 물산에 찌들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던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일종의 안갚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존속했던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는 명나라와 청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만 명은 중화족의 나라이고 청은 만주족의 나라입니다. 중국이 중심적인 족속,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민족이 이제 화족인데요. 중화족. 또는 보통 한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화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화하족이 중심 주체이다라고 볼 때 청나라의 지배 세력은 사실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변방에 위치했던 만주족이 중국 전체를 지배한 시기입니다. 중국으로 봐서는 굴욕의 시기였죠. 그래서 가령 손문 같은 사람이 나중에 민국을 건설하는 데 결국 성공을 하죠. 그 혁명을 주도하는데 그 바탕에 중요한 것은 이민족 청, 만주족의 지배를 청산하고 중화족이 새롭게 원래대로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명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볼 때 이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은 말하자면 나름의 정통 왕조 중에서 가장 고도의 수준, 정치건, 문화건, 경제건 간에를 구가했던, 성취했던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비해서 조선은 실상, 물론 국력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만, 일상적 삶을 놓고 볼 때, 정치 운영의 실질적인 과정을 놓고 볼 때, 그 풍요함이나 화평함이나 그 수준 높음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시기부터 마지막 시기까지 기본적으로는 문민이 다스리는 나라였고요. 무의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황제가 1인 전권 통치를 했던 나라,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음에 비해서
조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조선 경국전에서부터 마지막 대한제국 시기까지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문인, 관료, 사대부가 실질적으로 주인공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삼정승과 육판서와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사관원, 사헌부 등등의 각종 문화기관이 있었던, 그리고 그 각 기관의 장들이 회의체를 통해서 국가의 주요 일들을, 주요사를 논의하고 결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는 황제가 전권을 행사하면서 그 전권의 1차적인 보조 세력이 누구였냐? 환관이었습니다. 정승판서 같은 정식 고급 관리들이 아니라, 말하자면 임금의 개인 생활에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던 환관들이 임금의 명령을, 교서를 전달하고 임금에게 가는 보고를 관장하는, 그래서 실제로 정식 품관들을 보다가 환관들이 제도 바깥의 권력을 행사했던 나라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 역사가들도 이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조선과 고려라고 하는 우리 지난 세기들의 왕조는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 우월한 문화 수준, 합리성, 효율성을 일상적으로 실현해왔던 그런 훌륭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뿐이지, 세계사 어디에도 어떤 시기, 어떤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가장 모범적인 국가 사회의 한 모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치 체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수한 학문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예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교적 덜 부패한 행정,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리를 중시하는 도덕성 중심의 정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국가사회의 건강성,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민의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민이 얼마나 고르고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해 왔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조선은 역시 유럽 나라들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우리 자신의 역사를 자꾸 찌그러뜨리고 축소시키고 왜곡시켜서 우리의 2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 벗어 던지고 싶은 역사, 도망가고 싶은 역사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역사관을 소년들, 청년들이 가지게 된 바탕엔 그런 게 있습니다. 잘못된 비교가 한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물론 조선시대는 양반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소작농에 대한 지주들의 삭취가 심했습니다. 민일반이 곤궁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데에 비해서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경우는 우리가 민의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사실은 20세기 들어와서인데요. 가령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 바라본 서양은 대체로는 미국이었고 그 미국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건 대충 커피, 껌, 빵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그것이 좀 신기한 물건이다. 양복, 구두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보다 세련되고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보다 강하다, 잘 사는 나라다, 우월한 족속이다. 그런 관념이 강하게 박혔죠. 그래서 한국은 첫 만남의 시기에서부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본 조선은 어땠냐? 전혀 달랐습니다. 초라하거나 비굴하거나 비참하거나 한 나라라기보다는 언제나 밝은 태도로 살아가는, 여유있게 살아가는, 남들과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족속, 평화로운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인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유럽이 중국과 비교해서 대등해지고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 거슬러 가장 꼭대기로 올라갈 때 17세기입니다. 중세의 갇힌 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각 지역별로 국가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예술, 문화만이 아니라 과학이 발전하고 그 과학이 기술로 전화하고 그 기술이 여러 상품, 일상생활의 물품들을 생산해내므로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되고 해서 중국보다 앞서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다 확실하게 앞서가는 것은 19세기에 와서입니다. 1800년대 중반 정도 때 가서야 유럽은 중국보다가 우월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또는 그 나라들과 2000년, 5000년까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거를 놓고 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를 놓고 그것이 별로 변함이 없었다라고 상정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뒤처져 있고 초라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서러운 처지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같은 선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가령 1kg과 1리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1m와 1kg 비교가 됩니까? 무게와 길이와 넓이와 부피와 이런 것들은 다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영역 속에서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상류층이 하층민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세계 모든 지역, 모든 사회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러하고 있죠. 이념상으로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민이 진짜로 우리 정치에, 우리 사회에 진짜 주인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양반의 등살에 못 이겨서 서러운 삶을 가령 쌍놈으로, 머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은 세월이 있었다고 할 때에 바로 그 시기에 유럽, 아메리카는 훨씬 더 심한 착취, 지배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애들은 19세기 이르기까지 조그만 마을에서 종교재판이 있었던 곳이고 1840년대 영국 가장 산업이 앞서 나갔던 영국에서조차 7살짜리 꼬맹이부터 60대 그 당시로 보면 노인 아닙니까?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땀 흘려 일하고 나서야 겨우 끼니를 때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사회상으로 보자면 조선사회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덜 궁핍했습니다. 적어도 극소수의 상층, 지배층이 대다수의 인민을 일상적으로 괴롭히는, 착취하는, 압제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같은 시기를 비교해야 되는 것이고 같은 영역을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귀족들의 의무, 한국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자랑스러운 지배 계급이 없었다. 그에 비해서 영국, 프랑스는 왕자가 전쟁터에 나갔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에 비해서 조선시대 관료 양반들은 얼마나 비겁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두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역사는 큰 줄기를 놓고 볼 때에 적어도 같은 시기 중국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나라 있고 앞서 있었던 나라입니다. 적어도 19세기 초반 정도까지는 그랬습니다. 물론 17세기로 올라가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창피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두고 우리 역사를 비참하게 만든다. 우리 역사를 자학의 역사로 꾸미고자 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처절한 투쟁의 진실을 외면하고 지우고자 합니다. 명색은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창피한 식민지적인 상태의 역사를 왜 후손들이 꼬치꼬치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죠. 식민지 시대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의 시기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투쟁의 그 웅운한 기상을 그 바닥에 깔려 있었던 고르게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적 삶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그 주체적인 노력의 역사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학의 역사? 자학의 역사는 말하자면 역사를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쪽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예전에요,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만든 정당 이름을 아십니까?
민주정의당입니다. 박정희가 만든 정당 공화당입니다. 당 이름 그럴듯하죠. 공화당,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 분야, 각 영역의 모든 개인과 집단들이 어떤 쪽도 어떤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억누르지 않고 빼앗아가지 않고 화합하면서 어울려서 잘 사는 나라, 그런 체제가 공화입니다. 민주정의, 민이, 인민이, 국민이, 시민이 나라의 정치의 주인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부패도 부정도 숨 쉴 수 없는 정의, 올바름, 이 일상적으로 구현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정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는 독재, 정부,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 철권 통치의 독재국가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고, 전두환은 적어도 수백 명의 무고한 양심적인 민주 시민을 죽이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 당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했는데요. 한동안 아주 이상한, 좀 여유있게 말하자면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대체로 90년대 초까지입니다. 민주 이념을 신조로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보다 올바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의란 말을 쓰기를 싫어했어요. 사회정의란 말을 쓰지 않고자 했습니다. 왜냐? 전두환이가 쓰기 때문이다. 가령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전두환이 같은 비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비양심적인 무리가 자신의 권력을 치장하기 위해서 당 이름을 정의라는 글자를 넣어서 썼다. 그것이 아니꼽다. 더럽다. 우리는 배격한다. 해서 우리는 정의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의라는 말을 전두환은 쓸 자격이 없었던 것이고, 민주시민, 우리 자신이 바로 그걸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도둑 맞은 것이죠. 가령 지금 법률 용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죠. 기업에서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박봉에 시달리게 하고 복록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월급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떼먹고 하는, 또 아주 악조건 속에서 노동 현장에서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심지어 점심시간이 15분인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노동자를 부리는 그런 기업주의 행태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근데 글자만으로 볼 때 부당노동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행위가 부당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만 보면 얼핏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가 하는 행위인 것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그 법률 용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부당고용행위입니다. 정당한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고용행위인 것이죠. 이렇듯이 잘못된 용어를 권력자들은 의식적으로 씀으로 해서 자신들에게 탓이 돌아가는 잘못, 과오들을 민에게, 노동자에게, 시민에게 있는 것처럼 치장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도적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찾아와야만 합니다. 민주, 평화, 정의, 화평, 금지, 그게 원래 다 우리의 것입니다. 차악, 부패, 부정,
술수, 사기, 기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들의 것입니다. 법률의 오용, 검찰력, 경찰력의 남용으로 해서 죄 없는 시민 일반이 일상적으로 무언가 찔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행동으로 모든 삶의 시간을 채우도록 하는 그 억압의 기제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알고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지금 많은 것이 비뚤어져 있고 썩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대체로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고 외면해버리고 그 좌절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거기로부터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언제나 기권해버리고 경찰서나 관공서나 이런 데는 되도록 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위축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 정부, 고관들만이 아닙니다. 기업들 마찬가지죠. 극소수 0.0001% 대체로 5,000명이면요. 우리 인구 5천만의 만분의 1입니다. 0.001%네요. 0.001% 정도의 극소수가 우리 압도적인 다수 4천만의 노동을 통해서 일궈낸 우리의 부가 국가의 재부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단 합법적인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99대 1의 사회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80대 20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민 가고 싶어하고 실제로 약간만 자금을 마련하면 요새는 밀항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자금을 마련하면 미국으로 호주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갑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매일 신문, 텔레비를 장식하는 그 많은 슬픈 비참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적 원한으로 남의 집에 불을 질렀다.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죽여버렸다. 힘없는 노인이나 여자들이 있는 집을 가서 털었다. 더욱더 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억지로 손해배상을 받아낸다. 사고를 위장해서 보험을 받아낸다. 사이좋게 잘 살던 부부간에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죽음을 계기로 해서 보험사로부터 수억, 수십억의 돈을 타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뿐만이 아니고 각 가정관계, 이웃관계,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아주 험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는 거의 막장에 와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2세, 3세들은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오래지 않아 이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몇천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소수의 비뚤어진 심성, 악독한 행동 때문에 불행한 오늘과 내일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러나 4,000년, 5,000년의 역사 동안 일구어진 바탕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유전자는 여전히 건실합니다. 우리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는 여전히 착하고 밝고 건강하고 서로 잘 어울리는 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국회의원, 장관, 검사, 판사 같은 부패 분자들만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다 그런 건 아니죠. 검사, 판사 중에 꽤 적지 않은 숫자들이 썩었다. 국회의원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있다. 장관, 차관, 고위관직자들 중에 꽤 많은 숫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공직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한다.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는 그런 것을 보면 분노를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억울하게 죽어갈 때 한숨이 나오고 눈물을 흘리고 공연히 자기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안감을 느끼고 하는 착한 마음,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밝고 여유 있는 심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문화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가지 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역사를 찌그러뜨린 많은 악독한 의도들을 벗어나서 그 힘을 걷어내고 새로운 밝은 사회를 내일의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요, 이 한자로 적어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보이는데 유정렬이죠. 근데 사실은 일본 사람입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부잣집 풍족한 문화 계층에 태어나가지고 100년 전 사람입니다. 조선의 문화, 역사에 매혹돼서 한국의 미를 칭송을 했고 그것을 여러 작품으로 주로 글로 된 작품입니다만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곡선의 미, 한국 작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같은 데서 나타나는 그 부드러움, 여유로움, 곡선의 미를 상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국권 침탈기에 식민지적 정황에 놓여 있던 조선 인민을 위한 동정, 연민 이런 거를 애틋하게 가졌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생활의 장면에서 때로 옹호하기도 하고
편들어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는 여하간에 사실은 본인의 의도가 정확히 정말 소수민족 옹호의 정치적 의지가 있었는지 그건 물론 나는 확신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일단 본인이 찾겠다고 치고요. 근데 그것이 진정 우리가 고마워할 것이냐 고마워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입니다. 한국인의 주된 정신상태, 정서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이다 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서강대에 있었던 김열규라는 옛적 교수가 가장 대표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한의 민족이다. 또 이승 선생 같은 사람은 꼭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 은근과 끈기가 우리 민족의 저변의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수백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서름을 받고 침탈을 당하고 뺏기면서도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복수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착하고 평화로운 족속이다. 밝음과 흰색을 좋아하는 평화민족이다. 라고들 이야기해 왔습니다. 춤, 그림, 음악, 많은 예술 영역에서 참으로 깊이 있는 작품들은 한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살풀이 춤, 그것이 한국 무용의 진수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한국 민족의 웅혼한 기상을 되살리고자 주관적으로는 노력했던 훌륭한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입니다. 그 함석헌이 뜻으로 본 한국사, 뜻으로 본 우리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50년대 처음 썼는데 지금도 사실은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취지는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물론 전체적으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일부 자신도 모르게 젖어든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영향으로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조선 이란 길거리에 여러 사람들이 웃고 놀리고 지나가는 거지 처녀다. 조롱받고 얻어차이고 어쩌다가 밥 몇 숟갈 얻어먹고 기껏 목숨이나 이어가는 그런 거렁뱅이, 남루한 옷차림의 거렁뱅이다. 이 온갖 수모를 겪고 서러움을 살아가는 이 거지 처녀가 언젠가는 예수의 삶을 닮은 방식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수모를 다 씻어내고 하늘의 구원함을 받아서 예컨대 파우스트에 나오는 베아트리체던가요? 네, 이제 여주인공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세상을 구제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 거지 처녀가 새롭게 화려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언 비슷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는 한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다소곳함이 아닙니다. 복종함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참아내기만 하는 그런 족속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전부터 웅혼한 기백이 있었고 말에서 활에서 칼과 창에서
무력에서도 다른 어떤 민족에 못지않은 강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만 38년을 제외하고 수천 년의 역사에서 한 번도 남의 지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2000년의 역사에서 900년이 넘는 세월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중국에 비해서 한국은 100년도 되지 않는 만 38년 만을 제외하고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정서, 시민 일반, 민 일반, 심지어 노비, 평민, 말하자면 보통 옛날 사람들이 쌍놈이라고 했던, 양반들이 쌍놈이라고 했던 그 평민들이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가 한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유입니다. 해학입니다. 재치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위트, 휴머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기분이나 느낌이 들면 그것을 직접 토해내서 상대방에게 쏘는 화살이나 칼 형태로 가슴을 찌르는 말로 말이죠. 찌르는 그런 행패가 아니라 언제나 약간씩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귀 하나 잘 하시지 뭐. 그러니까 뭐든지 한 단계 약간 완화해서 재밌게 여유롭게 함께 뒤끝을 남기지 않는 어울릴 수 있는 대응을 해왔던 것이 우리 족속입니다. 여유와 해학, 멋 이것이 우리 족속의 기본적인 평시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정서였다 이겁니다. 한이 아닙니다. 다소곳함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면 보다 밝고 아름답고 풍족한 내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유전자가 그러한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성을 할 때 그 각성, 그 일깨움을 하나로 엉겨붙는 움직임으로 실천으로 전화해서 이어갈 때 우리의 내일은 밝은 것이 될 것이고 인류의 평화와 화평에 기여할 정도의 앞선 나라가 될 것이고 인류의 미래 잔존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반도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역사에서 미래를 일구는 기본적인 활력, 오늘의 자신감, 그거의 근거인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다 하는 것이 우리 이야기의 주조이고요. 이것을 서로 다른 영역 또는 서로 다른 시기, 때로는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개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앞으로 한 50분 정도씩 해서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